정근식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프라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쉽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듣기에 정근식이면 내가 양보한다. 그렇게 됐다는 후문을 제가 들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교육감 후보님들 중에 가장 센 사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최근의 이력을 보면은 저는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셨고요.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 의장이셨고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셨고요. 현재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근식 후보가 됨으로써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쉽게 됐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저 방송으로 따로 소개를 해드리고, 자, 진보 교육감 단일화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지금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사실상 물론 후보가 더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보수 진보 단일화로 맞붙는 12년 만에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결연한 그런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찐이 나오시기도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님은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이 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운이 좋다는 말은 하늘이 돕는다 그런 그렇죠,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하나씩 한번 볼게요.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 분열은 필패야. 정근식 후보로 단일 후보가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하셨고요. 이 광노현 후보는 예비 후보일 때 한번 나오셨고, 광노현 후보는 지금 우리 진보 진영 교육감의 시초이기 때문에 저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예. 정근식이라면 이 단일 깃발로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셨던 방현석 후보하고 김재용 후보 이분들은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와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모아 가시는 것 같고, 범도의 작가셨던 방현석 후보가 뭐라 그러셨냐면 학폭, 욕설, 조전역은 막아야 된다. 이 논란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정근식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숙 전 홍보수석, 2대 명예교수도 지금 정근식 후보와 정책 협약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화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근식 후보를 통해서 진보 진영 전체가 똘똘 뭉치고 있는,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정.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사라진 거죠. 예. 이 과정 어떠셨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써나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처음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님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재용 후보 또 방현석 후보 또 조기수 후보 전부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 우리의 깃발은 정근식 단일 후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노현 교육감의 출마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잠깐 논란이 있기도 했었지만 진보 진영에서 엄연하게요, 광노현은 억울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논란으로 교육감 보궐선거가 또 점철이 될까봐 막 고민했던 분들을 광노현 전 교육감이 그냥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근식이면 내가 양보한다. 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전혁 후보하고 정근식 후보가 지금 이제 보수 진보 단일 후보로 맞붙게 됐는데, 제 기억에는 조전혁 씨는 원래 인천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거든요. 남동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서울시 교육감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교육감 후보가 운이 좋다고 하신 게 이 윤석열 심판의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때라서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보수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사담입니다만 예. 아마 우리 저 교수님, 우리 후보님께서 서울대 교수 하시다가 전남대 교수 하신 적도 있으시죠? 아니 전남대학교 교수를 하고 나서 아. 서울대학교로 옮겨와서 서울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시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남대 교수셨다가 서울대로 올라오셨는데 그렇죠. 그때 예. 민영배 의원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제 마지막 그 전남대학교 박사 지도 학생입니다. 그래요? 예. 사회학과. 사회학과에. 아. 어쨌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준혁과 정근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근식 후보를 제가 좀 샅샅이 훑어드릴 텐데 이분 진짜 찐이에요. 알고 보면 와 이런 분이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셨나 제가 알고 있기에 예. 우리 저 정근식 후보는 뭐 이런 색깔이 제가 올 인터뷰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혁신이나 공관위 같은 거 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정치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근식 뭐 이런 분들이 혁신위원장 올 거야, 공관위원장 올 거야 맨날 하마평은 있었지만 안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 전체에 굉장히 존경받는 석학 이런 느낌. 뭐 석학까지는 아니지만 진보 진영 전체에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한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실천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근식 후보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자리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 봉사에 장들을 굉장히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러셨어요? 돈도 안 되는 거. 돈은 안 되지만 그 평소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때 사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같은 것이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사학회, 비판사회학회, 한국냉전학회, 한국구술사학회 이런 회장을 막 역임을 하셨는데 사회학과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장 위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사회학 그 계에서. 분야에서는 예, 예. 정근식 하면 그냥 맨 원탑이신 걸로.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광주 인권 현장에 기여를 하셨다. 예.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예. 그중에 여러분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12년 5월 22일 날 YTN 보도예요. 광주광역시 인권 헌장 선포. 아마 저 왼쪽에서 두 번째가 강훈태 시장인 것 같고요. 예. 그 옆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아마 정근식 교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인권 헌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도시 단위의 지방 정부 단위의 인권 헌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것은 사실은 5.18 참여자들의 그런 그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5월 5.18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심기 위한 것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노력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1999년도에 광주 인권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0년 그 무렵에는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회의 한국 측 사무국장을 제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2012년에 우리 그 당시 광운태 시장이 광주를 인권도시로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인권헌장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매년 열리는 국제 회의를 합니다. 그 지방 정부 단위의 인권 프로모션이고요. 그것이 드디어는 이제 유엔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돼서 밑으로부터의 인권 신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신 분이 최근에 논란 중에 하나가 서울 그 학생 인권조례 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화두가 돼야 되는데 예. 이상한 논란을 갖고 저거 폐지해야 돼.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런 논리를 갖고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인권 모범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한 발 한 발. 근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뭐랄까요 반시대적 그 시대에 역류하는 그런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 제정을 하려고 조례를 넘어서 아예 법으로? 법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 판단은 학교 인권은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그 교사들의 인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인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 학생 인권을 포함을 해서 학교 인권법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국회에 학생 인권법을 넘어서는 학교 인권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가 이거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 폭력이 적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학생 인권 조례를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 폭력에 관련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예.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 같은 것들이 그 당연하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걸 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건 사실은 가짜 뉴스거든요. 그렇죠. 원래 인권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첫째는 생명권, 두 번째는 자유권, 세 번째는 평등권. 그 사회권 이런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권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믿고 있습니다. 자, 학생 인권 조례 교육권 되시면은 그거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해야지요. 네. 에이 참 아니 이거는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얘들은 맞고 커야 돼.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체벌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정말로 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잘못된 그런 것들이죠. 네. 물론 그 전에 조선 시대에도 가끔 그 서당에서 종아리 맞는 게 있긴 있지만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 얘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랄까 학생들의 인권에 반하는 약간 폭력이다. 그런 인식이 아주 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또 위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참 어려운 그런 논쟁을 하면서 같이 그 친일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광복 이후에 1948년도에 반민특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경 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참 그 친일 문제를 우리 역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제였는데 그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2005년도부터 작업이죠. 예. 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판 반민특위였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작업 속에 상당히 많은 친일파들이 분류가 됐었죠. 그렇죠. 다만 우리 친일 반민족행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결과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친일 인명사전이잖아요. 친일 인명사전보다는 훨씬 더 절제된 그런 규모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심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재산환수위원회를 통해서 재산환수의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의 그 친일파 규정은 사실은 중간 정도 잘 절대된 그런 규정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이 좀 받쳐주면서 예. 그런 것들이 또 법원에 가면 또 막히고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재산환수위원회 때 이루어진 성과들이 법원에서 좀 막혔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교육감 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일 교과서 문제가 또 돌출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후보님 나오시기 전에 야 만약에 교육감을 보수 쪽에 뺏기면 예. 웬만한 사립학교들은 저 예를 들면 친일 교과서 쓰게 생겼다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뭐랄까요 역풍 예. 또는 거대한 역류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 진보를 내세우는 후보들이 1심 단결해서 그건 막아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에 제가 그 짊어지고 있는 커다란 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근식 후보라면 다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딱 그 첫 대면에서 이렇게 토크를 해보는 느낌에서는 뭐냐면 이분은 그냥 교육자시네. 깐깐한. 내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세요. 저는 그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 네 분과 네 분 양쪽에 있는 분들을 잘 토론하고 또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최선의 그 해답을 끌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갈등과 투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과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편에 갈등과 투쟁이 있을수록 또 다른 한편에는 조정과 화해가 있어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꺼이 이 조정과 화해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통합의 방향으로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전체의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근식 후보를 지워보더라도 만약에 보수 후보가 교육감이 지금 10몇 년 만에 돼버리면 저런 교과서들 일상적으로 채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정부가 내년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걸 갖다 거의 깎아버렸어요. 99% 깎아버렸죠. 저는 이게 단지 그 무상교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난 10년간 계속 해왔던 무상급식 제도까지 또 폐지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 현장의 혼란은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 현 정부가 왜 그렇게 졸속 또는 불통 나아가서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무척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날 방송에서 그 고교원 무상교육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몇 억인가는 전년도 2월분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지 마세요. 새날 썸네일 제가 드린 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 10년간 쌓아온 어떻게 보면 10년이 아니라 한 30년간 쌓아온 그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육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왜 자꾸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당신이 좀 해봐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엊그저께 갔다 온 체코 있잖아요. 예. 대학교까지 무상입니다. 대학교 무상을 못할 망정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건 무도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그걸 없애면 교과서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사야 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 김건희 국정 개입 이런 것보다 더 분노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나 참. 그렇게 되면 미래를 포기하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정책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그 위기감이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딱 올해로 10년 하시고 지금 교육감직 물러나신 거거든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직 교사들 채용했다고 그걸로 교육감직을 날리는 이 무도함이. 근데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그 혁신 교육을 하는 거에 되게 많은 공감을 표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새날 방송에서는 혁신 교육 주제로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였었고
제 꼬맹이가 우연치 않게 혁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아, 그랬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 혁신이라는 말이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교육받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위주로 시험 보는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전인교육 목표로 그렇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교실에 이렇게 교타 저기 칠판을 중심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둥글게. 둘로 앉아가지고 그렇죠. 서로 토론하고 하는 네. 과정들을 네. 보여주던데 그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저는 그 혁신 교육의 요체는 공교육의 정상화. 두 번째는 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국민적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는 것.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것. 이 스스로 질문할 능력이 없으면 이른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미래는 창의적인 역량의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외워서 시험 잘 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질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세계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맞죠. 하는 그런 철학에 입각한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 부분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역량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랄지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말 그대로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소질을 갖다 개발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능력들을 잘 진단하고 그 능력들을 잘 학교에서 키워주는 것 이게 미래의 이 우리나라 이 교육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예. 근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후진국, 중진국으로 떨어져 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쪽에서는 그런 혁신 교육들이 학생들의 학력 조화를 가져왔다고 선동을 해요. 예, 근데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이에요. 무능하잖아요. 창의력도 없고. 예. 그게 교육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예. 현실은.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꼬맹이가 나서 돌잔치를 할 때 제 예, 지인들한테 한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사교육 시키지 않겠다. 예. 현실은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서울시 교육감만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정부하고 서울시 시스템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조금 한 발짝 나갈까 말까 할 정도 수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번에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성적 순으로 대학 가는 게 공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뭐 저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저게 무슨 말인가? 왜 한국은행 총재가 저런 얘기를 하나? 이야기인즉슨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서울대를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저출생이라든지 뭐 지역 발전이라든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교육부 장관의 임명직이고 선출직으로서는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의 수장이죠. 네. 예. 근데 서울시 교육감을 지금 조희영 교육감만 해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뺏어오기 위한 저쪽 사람들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선동으로 막 와가지고 공격해서 이번에는 진부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별로 없고요. 언제나 사실은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교육감은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면 그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 이걸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그 이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문해력이나 수리력
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학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기초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근식 후보가 일단 서울시 교육감으로 먼저 가셔가지고 선발대로 가시고 정권 교체해서 완성하는 그런 모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 문제는 교육감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부의 문제도 아니고 전 시민의 문제이고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완전하게 이 교육 그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 교육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감이 전 서울 시민에게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이 이 조금씩 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적인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수요일이고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아닌데 네. 보궐선거 투표율이요 26.5%가 최고치였대요 역대로. 보궐선거 투표율이 예. 26.5%.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론조사는 뭐 진보 진영이 더 잘 나온다고는 하는데 막상 투표율이 한 20%대 뭐 초반 정도나 10%대 나와버리면 보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민주 진보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사전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이죠. 네. 예. 무조건 저는 할 건데요. 예. 가장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이게 정부 정권과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다음에 선행학습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사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육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부모의 빈부격차가 예. 자식의 학력격차로 나타나고 예. 이게 양극화가 되고 이게 시대적인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과도한 선행 학습을 통한 경쟁, 불필요한 경쟁, 이게 우리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전 인격적 그런 존재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 장애가 되고 있는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공감 교육, 다른 학생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감 교육을 해야 하고, 공감 교육을 하려면 체육 또는 뭐 영양 또는 뭐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서로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입시 제도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 초중등 교육에서의 교육 정상화는 대학 입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대학 서열 구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깨거나 완화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네.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초중생 시험을 부활하겠다 이거거든요. 초중생 시험을 부활을 하면요. 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내 자식이 시험에 찌들어 사는 거 원하십니까? 근데 시험만 잘 보지 창의력 하나도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싶으시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부의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돼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독식하는 거를 또 막기 위해서 수시가 도입되고 지역 선발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데 시험을 안 보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초, 중, 고, 생 내내 시험이 계속되면 애들이 살겠어요? 정말 힘들지요.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초등학교에 다시 이 시험이 부활이 되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중학교 시험 제도 폐지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 것을 알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체크리스트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기회다. 체크하셨어요?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보통 시민 대 뉴라이트의 대결이다. 친일 역사관, 사대주의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찍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위해 좋다. 서울 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 살아온 삶으로 왜곡된 역사와 싸운 교육감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지금 총 7개를 모두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정근식 찍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시청자쯤 되는 분들은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학습된 시민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언론에 의해서 가스라이팅된 시민 의식이 아니고 예. 창의적이면서 예. 자발적이면서 진보적이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서울시 교육감은 보수한테 뺏기면 안 돼. 근데 진보 쪽에서 정근식 나왔다고? 그럼 당연히 찍어야지. 예. 이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장을 맡으시긴 했지만 교육 행정의 이런 자리를 맡으시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평의원의 의장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예, 예. 평의원의 의장을 하면서 대학 행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임기가 1년? 8개월. 예.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1년 8개월. 1년 8개월. 예. 그러면 저는 이건 필연적으로 이거는 재선과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지난 10년간의 그 혁신 교육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확실하게 시민적 토대에 기초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그 적어도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튼튼한 시민적 토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보기엔 굉장히 거대한 기득권의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혼자 막 노력을 하셔도 겨우 조금 바뀔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도 현재의 어떤 사교육 풍토나 이런 풍토를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학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시민들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갖고 조금씩 바꾸자. 예. 이거 또 급격하게 바꾸면 또 교육 근간을 또 흔든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냐 보수냐의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은 진보고 비상식은 보수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왜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자리나 탐하면서 네. 학생들한테 난 시험 부활할 거야. 저는 무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잘 사는 집 애들은 선행학습하고 과외하고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면 인간성도 안 만들어진 애들이 사법시험 합격해서 대통령 돼가지고 저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인기도 없는 교육 관련한 방송을 시리즈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이유는 예. 교육이 진짜 100년지 대계인 거예요, 나라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괜찮은 아이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어른들은 싸워도 애들의 미래는 보장해야 한다. 이게 서울시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울대 들어갈 때의 그 학습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자들의 주장이 그렇다고. 40년도 넘은 얘기죠. 그러니까 조전혁 씨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냥 정치인인데 여기저기 갖지도 못하고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 교육감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 근데 보수에 저 양반밖에 없는 거예요. 정근식은 참신하잖아 지금. 이력을 쫙 보면 진짜 사회를 위한 봉사 많이 하셨더라고.
봉사도 뭐 봉사지만 그 진정성 있게 우리 이 교육 현실을 보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학생들을 미래의 연구의 동반자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내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 이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사심 없이. 예, 사심 없이. 예.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출마를 안 하고 싶은데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라고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해주면 하기 싫어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 저 자리 꼭 하고 말 거야. 뭔가 그 감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출마 어떻게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첫째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소명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소명의식.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서 당신이 해줘야겠어라고 하는 그런 권유와 그런 뭐 설득 이런 게 좀 있지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제가 이 어려운 길을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소명의식.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다 그런 말 하셨죠. 네.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언가 소명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 기독교적 또는 뭐 우리 동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그런 느낌이 저를 강하게 엄습해 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보수 후보가 만약에 되는 상황이 오면요. 조희연 혁신교육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릴 겁니다. 서울시의회 그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무슨 짓부터 하냐면은 혁신교육 관련해서 저번에 퇴직 교사분들 복직시키는 채용한 것처럼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흔들어 대고 그 상태에서 서울시 교육 체계를 이제 역사 교과서부터 이제 뭐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만 이 시스템으로 사실은 저 자리 하는 게 공교육처럼 무력화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교육을 무력화시켜서 돈 있는 자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더 뭐랄까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시험 부활한다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험을 계속해서 부활을 시키면 당연히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교육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근식 후보가 지금 단일 후보로 지금 됐다고 해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정근식 후보, 이 양반이면 되겠구나. 왜 이런 게 있거든. 막 이제 저쪽은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일화 안 돼서 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 쪽은. 예.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무난하게 조희연 교육감이 한 10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딱 정근식 후보가 나온 순간 사실은 삼국통일 하시고 지금 본선에 가시는 거예요. 본인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가 많으신 거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기대가 엄청 크고요. 뭐 만약에 지금 교육감 딱 되셔가지고 교육감 되시면은 가장 먼저 뭐 하시고 싶으세요? 중점 행정? 지금 당장 1년 8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교육이 좌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민적 합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 우리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0년의 근대사를 갖다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건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근식 후보의 이력 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100년사 발간회 위원장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국 이슈랑 다 관련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자기 과목의 교수만 하신 분은 이런 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친일이라든지 기득권 대물림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일본에 부역하는 현재도 부역자니까 예. 그런 자들을 아이들까지도 일본은 괜찮은 나라야. 일본은 나쁘지 않은 나라야. 계속 이거를 푸시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일본에 대한 미움 갖지 않고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도 마찬가지. 다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육 현장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특히 그 일상적인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예, 저는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 라고 하는 위로, 작은 위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육 공동체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적인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폭력에 의해서 또는 뭐 교권 침해에 의해서 또는 뭐 학부모님들조차 그런 일상적인 피해를 상처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울입니다. 선생님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육감. 자기만이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같이 손잡고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다시 함께 갑시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꼭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작점에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일단 되고. 그렇죠. 네. 선출직 교육감이신 분이 야, 교육 현장에 가면은 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좀 그 피폐해짐이 덜 할 텐데 반대쪽으로 가는 분이 뽑히면은 그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현실은.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 현재 듣고 있는, 그 시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후보가 오면 너무너무 두렵다. 네. 지금 공포, 불안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도 학부형으로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고 학부형으로서 저런 사람이 만약에 교육감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교육권을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이라도 좀 제대로 된 분 뽑아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일단 올리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권을 바꿔서 교육의 방향성 말도 안 되는 거 끌어오는데 사회의 모든 분야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의 방향성 바꾸는 예,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 그 시작이 서울시 교육감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진영 전체에서 정근식이라고 하는 가장 센 사람 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우리 학교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리더십이 들어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저 교수님, 우리 후보님께서는 뭔가 막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인덕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호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막 권위주의 이런 게 없는 얼굴, 음성. 잘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칭찬에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분위기. 야, 칭찬 좀 약간 적응하기 어렵네요. 자, 지금요 날짜로 보면요 10월 16일 날이 재보선인데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1일, 12일 날이 사전 투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저 동사무소인가?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동사무소일 겁니다. 네, 주민센터. 네. 거기 가셔서 지금 사전 투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26.5%가 역대 보궐선거 투표율 최고치입니다. 투표율이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할 거라고 보고 예. 지금 여론조사는 신경 꺼버리시고 예. 투표율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근식입니다. 정근식. 저와 함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들고 계셔봐요. 저 비치지 말고 우리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근식 펀드에 가입해 주세요. 연 3.5% 단리 지급. 교사, 공무원, 일반 시민 모두 참여 가능. 검색창에 정근식 블로그 치시면은 그 후원도 하실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펀드를 하시던가 KB국민은행 019-601-04-388-925 예금주 정근식 후원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서울시 교육감은 저쪽에 뺏기지 말고 서울 시민이 아니신 분들도 서울시에 계시는 지인들 찾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근식, 우리 방정식, 정근식 무슨 식 교육감 만들어 드리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저 국민들께 예. 한마디 이제 부탁의 말씀. 예,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 서울 학생 여러분,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일하는 긍지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근식 후보 당선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해서 3박자 갖춰서 자, 교육 정책이 다시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푸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꼭 이기실 거예요. 예. 필승. 필승.